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작년 12월 17일 일본 강요회의에서 여러 가지 방위 관련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기지 공격론, 최근 용어로는 반격 능력을 갖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 반격 능력이 무슨 내용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거의 1년, 2년 사이에 반격 능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이게 적기지 공격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기지 공격론 할 때 그 용어와 반격 능력 할 때 용어가 약간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기지 공격론의 의미와 반격 능력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적의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적 탄도기지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일본이 독자적으로 선제 타격 또는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게 적기지 공격론이고요. 그 다음에 반격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로부터 미사일의 공격이 시도될 경우에, 일단 미사일을 한 방이든 두 방이든 일단 저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순간에 이 미사일을 방어하면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발사했다면은 일본에서 그 미사일 기지를 뿐만 아니고 북한에 있는 미사일 기지 전체에 대해서 반격하는 걸 반격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 가지 틀린 건 선제 타격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 전략상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발사가 일본을 향하는지, 또 그리고 어디를 향하는지, 공격 의도가 있는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사하는 그 자체, 그리고 판단하는 그 자체,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일본 자위대 지휘부에서 그걸 지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게 과학적인 시스템에서 오는데, 선제 타격인가 아니면 다른 반격 능력인가, 이거는 엄격히 군사과학적으로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일본은 적기지 공격론에다가 나중에 반격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썼느냐, 이거는 일본이 선제 타격이란 말을 자기네들이 안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거부감은 없다, 또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반격 능력이라고 했지, 실제적으로는 적기지 공격론과 반격 능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17일 날 강요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 전략, 그리고 방위계획대강, 중기 방위 정비 계획 등 3개 안보 문서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적기지 공격론, 반격 능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위비를 앞으로 5년 내에 2배로 올린다는 거죠. 지금 일본은 GDP 1%를 방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GDP 2%까지, 5년 후에는 2%까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찬성을 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적기지 공격론, 반격 능력이 도대체 어디를 가상 목표로 하느냐? 가상 목표에 국가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하지만 우리가 가상적으로 보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가상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농후한 게 북한이라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 목표로 하는 건 우리는 사실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까 별로 우리는 그 부분보다는 북한이 가상 목표로 했을 때 우리 한국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기지 공격론이란 얘기가 나왔느냐? 여러분들은 다 짐작을 하실 거죠. 북한 미사일 발사는 상습적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런데 북한 미사일은 어디 쪽으로 발사해야 되느냐? 북한 지정학상으로 중국 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이 대국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하면은 한국은 한국의 육지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일본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본 쪽으로 발사를 실험하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일본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미사일 발사를 한 해에 수십 차례씩 하는데 작년 10월 4일 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 한 게 굉장히 쇼크를 일본 정부에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4,600km의 사거리인데 이게 괌을 목표로 한 겁니다. 괌은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미국의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는 게 괌섬이죠. 그래서 이 괌섬을 타겟으로 했는데 그 루트가 일본 영공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대피를 하고 책상 밑으로 숨고 신칸센 철도가 멈추고 이런 J 얼람 시스템까지 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적기지 공격론이 정치인 사이에 부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면 계속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그러면 일본 정부는 뭐 하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걸 내세워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이걸 일본 정치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의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것은 1956년에 핫도야마 이치로, 그러니까 핫도야마 6.25 총리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것은 1998년에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발사되고 또 2006년에 탄도미사일을 7발을 연속으로 발사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수면하에서 특히 자민당의 안보조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수면하에서 이게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적기지 공격론에 대한 제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일본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적기지 공격론이 나왔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 불안은 일본 정치인으로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죠. 특히 이걸 또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죠. 작년에 총 맞고 사망한 아베 전 총리는 우익 민족주의의 거의 상징적인 존재였죠. 아베 전 총리가 우익 민족주의를 일본 정계에 확고히 지금 심어놔서 일본 정계는 거의 우익 민족주의 세력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데 이 우익 민족주의 세력이 북한에 대해서 나쁜 정서를 갖고 반복 정서를 일본에다가 선거 때마다 일본 미사일 발사 실험 사례를 들면서 일본 국민들한테 표심을 얻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것은 일본 방위력 증강에 좋은 빌미가 되는 이런 일본 사회 분위기로서 이 대북 미사일 여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적기지 공격론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일본 방위백서에서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를 보면 올해 방위백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무려 15쪽이 북한 핵미사일입니다. 대만 10쪽, 중국 해상활동 6.5쪽. 이게 작년 방위백서뿐만 아니고 7, 8년 전부터 쭉 이런 추세가 계속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기지 타격 능력에 필요한 능력은 뭐냐? 적의 방공 레이더를 파괴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항공기가 저공으로 진입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 공대지주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이런 걸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격 능력, 공중조기 경보기, 전자전 항공기, 그리고 지금 F2 전투기에 이미 유도형 합동 정밀 직격탄을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일본이 F-35를 도입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147개 F-35를 지금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F-35의 전투 반경이 1100km입니다. 충분히 북한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F-35가 더더군다나 중항공모함 이즈모나 가가오함에서 F-35 20기를 싣고 바다에서 떠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일본이 이런 공격 능력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사거리 1300km 되는 걸 구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반경 능력의 그러니까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일본이 명문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필요 최소한의 자유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오브 방위 능력. 스탠드 오브 방위 능력은 뭐냐면은 적 상공에 바로 항공기가 뜨지 않아도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반격 능력을 일본이 천명하는 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북한에도 위협적인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딜레마적인 입장이냐 이거죠. 북한은 우리와 어떻게 되든 간에 통일 민족이죠. 역사적 환경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 공간적 환경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40km밖에 휴전선에서 서울은 떨어져 있지 않고 일본은 거의 1000km가 떨어져 있죠. 자, 군사전략 환경상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통상 기습작전이 특징이었습니다.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더군다나 태평양전쟁, 진주만 기습. 일본이 선제 타격을 받아서 공격을 했는지 아니면 반격했는지 이거는 엄격히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다. 특히 최근에 군사과학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한국의 선택은 뭐냐?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아니면 협조관계를 구축하거나 반대하거나 결사하거나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선택지로서 좋은 건 사전 철저한 협조관계입니다. 일본이 이 사전 철저한 협조관계를 응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걸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뒷감당을 해야 되는 우리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뿐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군사력을 정비하고 정보 능력을 키우고 또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일 군사 외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지소미아, 적기지 공격론, 그리고 한미일 군사관계 여기에서 기본적인 범위를 빨리 우리가 설정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적기지 공격론, 반격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